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살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오늘의 사연은 사이비 종교에 미친 엄마를 목숨 걸고 빼내온 이야기라 하오. 이 글은 공익의 목적을 위한 글로 저와 가족 그리고 그곳 사이비 종교에 관한 경험담을 적은 내용이며 누구도 비방할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그곳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인터넷에 하나둘 관련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곳에 관한 과거 사건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떠올리기도 싫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제 가족과 목숨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라는 단어도 듣기 싫었으며 제 입 밖에도 전혀 말하기 싫었고 앞으로의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조금씩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그곳에게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저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그곳 사건을 제외하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쓴 이 글에 어머니에 관해 안 좋은 댓글은 쓰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장학금을 통해 저는 잠시 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엄마도 저도 간간히 교회를 나갔었고 현재 저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과 영어로 둘 다 써져 있는 성경책을 외국에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교회를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추후 제가 그곳에 대해 강하게 안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한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영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곳의 성경책은 온갖 비유로 이루어진 글이고 그 비유를 풀면 결국 이긴 자가 이단자가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비유라는 것을 오직 한글로 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영문 성경책으로 같은 내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도 그곳은 성경 공부를 하자는 목적으로 교회인들을 많이 포교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끔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유독 성경 공부를 자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무슨 종교에 빠지거나 했을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했던 건 제가 그 당시에 외국에서 잠깐 위험한 동네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엄마에게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건 안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서 되게 의아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교환 학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니까 이상하게도 엄마가 예전 같지 않게 자꾸 성경 공부를 하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와 같이 제 꿈과 미래의 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당시에는 무슨 대화만 하면 기승전 성경 공부로 끝나는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바쁜 주중에도 일 끝나고 멀리 교회를 간다기에 교회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가시는 거냐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교회 이름을 더듬으면서 뭔가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말을 하시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혹시 몰라 인터넷에 그 교회 이름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표정이 굳어졌죠. 네, 그 교회는 사이비 교회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객관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기가 사이비 종교로 알려진 곳이라 하면 엄마도 놀라며 그만 다녀야겠다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단단한 착각이었죠. 그 뒤 저는 엄마를 그곳에서 꺼내오기 위해 자살 시도까지 해야만 했고 그때 당시엔 이렇게 심각할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힌 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여기가 뭐하는 데인 줄은 아느냐? 사이비 종교인 건 맞냐? 헌금 받으려고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은 전도 대상에서 가장 끝이라는데 그건 맞냐? 제가 찾아본 모든 내용을 얘기하며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당연히 어머니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단자 이야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이야? 아니, 그럼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의 대답은 저를 돌아버리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긴 자다. 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수능을 앞둔 시점엔 매일매일 힘든 운전을 해서 딸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던 멋진 엄마였는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을 가족으로 둔 분들은 여기서부터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죠. 저는 엄마였지만 그렇게 막역한 사이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사촌 동생이라든지 그래 너 좋다는데 다녀라 이러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곳 얘기만 나오면 슬슬 머리가 아파오고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정 안 되겠으니 이곳저곳 수소문에서 빠져나오게 하거나 협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도 챙겨야 하고 상대방이 내가 정 고집을 꺾을 수 없다 싶을 때는 이렇게 좋다는데 종교의 자유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의 단체는 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결국엔 그것을 몸소 느껴야 했지만요. 그 이후에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입장은 흔한 종교인과 같았습니다. 제가 그곳을 믿어야만 같이 천국을 가던 이단자를 따라가던 할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그것을 안 믿는다? 무조건 전도해야 하는 거죠. 매일같이 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 번만 해봐라. 성경 공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열심히 사는 저에게 저런 얘기를 계속하고 엄마가 미쳐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매일 받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과 싸우려면 어쨌든 알고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거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딱 해보고 아니면 절대 안 간다. 한 번만 해볼 테니 이게 숫자로 한 번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수업 과정입니다. 그 후에 내가 결정해서 안 가게 되면 절대 또 가라고 하지 마라 라는 약속을 하고 결국 저도 성경공부센터 교육 초등과정을 받게 됩니다. 무려 일주일에 4번이나 그곳에 가서 그걸 들었습니다. 저는 한글과 영문이 같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갔고 이상한 풀이를 할 때마다 영어 성경을 대조해가며 제가 보기엔 모순적인 교리들을 체크해 갔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고 싶었고요. 참고로 그곳에는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중국어 성경, 공동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성경이라는 책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건데 오리지널은 뒷전이고 이게 무슨 도대체가. 아무튼 듣다 보면 이게 무슨 해석인가 싶고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는 게 그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그 비유와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이 이단자가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한국의 유명한 사이비 종교 대대로 내려오는 비슷한 말장난이라는 주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교주 족보를 보면 대대손손 사이비 교주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공부센터 공부과정이라는 게 처음엔 그곳 이야기를 안 하다가 마지막쯤 그곳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겐 그거를 쉬쉬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듣는 사람 중에 이게 그곳이라고 알고 듣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검열 없이 그냥 천천히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제기를 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제 경험상 사이비가 확실하다는 확신만 더 갖게 된 후에 저는 더 이상 성경 공부를 듣지 않겠다고 했고 엄마와 대대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빠르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살던 제가 아는 한 정말 똑똑하고 멋있었던 저희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시 저에게 마귀, 악마라는 말을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곳에 빠진 사람의 최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키워온 딸에게 저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때 엄마가 그곳에서 4년차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단자 때문에 내가 왜 엄마랑 이 지경까지 된 거지? 라는 생각에 저는 결국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알의 약을 삼키고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엄마는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회사 연차를 내고 병원에 도착하여 제 옆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니 그곳 생각에 토가 나올 것 같다가도
엄마가 와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계기로 저는 내가 그곳에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봤으니 엄마도 내 부탁을 들어달라 부탁을 했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를 가서 상담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름도 적지 않겠습니다. 엄마는 그런데 가면 정신개조 시킨다고 가둬놓고 두들겨 맞는다던데 라는 이 시대에 일어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엄마께서 무서워하지 않도록 삼촌과 외숙모에게 부탁하며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단 탈출 상담을 받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보통 그곳에서 5년 10년 이렇게 속다가 빠져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에 걸쳐 엄마와 단둘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그곳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면 듣지도 않으셨는데 이때 조금씩 들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곳에서 푸는 방식이 모순됨을 알고, 이단자뿐 아니라 당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종교를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을 다 들으면서 점차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곳에 대학생 한 명이 들어왔는데 눈에 초점이 없고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간 학생 같았습니다. 그 학생 부모님은 우리 딸이 그곳에 빠져서 너무 힘들다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걸 보며 저 학생은 저 나이에 그곳에 걸려서 참 안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아, 이제야 엄마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구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덧붙여 그 친구가 정말 불쌍하기도 했고, 그곳에 데려온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는 엄마는 바로 그곳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그곳 사람들이 계속 붙잡으려고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짧은 글로 몇 년이 된 이야기를 쓰니 많은 내용이 생략되었지만 정말 오랜 기간의 싸움이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빼와야 한다 라고 다짐하고 수없는 눈물과 고통을 동반한 1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엔 후유증이 남는 것처럼요. 가끔 그곳이라는 단어가 들리거나 누군가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면 저는 그때처럼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제가 당시 보았던 분들 중에는 부인과 두 딸이 모두 그곳에 빠져 고통을 호소하던 아버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시간을 쏟아야 할 20대 친구들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저까지 빠졌다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악마라고 불렀던 일, 사랑하는 가족이 저런 곳에서 인생과 시간을 바치고 있다는 끔찍한 느낌, 그리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내가 아닌 다른 가족을 보는 일. 이번 코로나 사건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그곳이 해체되길 바라며, 그곳이 해체되더라도 당연히 또 다른 비슷한 사이비 종교가 나타날 텐데, 그때도 사람들이 슬기롭게 헤쳐가길 바라며 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사이비 종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빠진 가족에게는 우리와 같은 사고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글을 보여주면 열심히 읽고 빠져나오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실망하십니다. 그들에겐 뭐든 떠먹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킬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이때까지 어떻게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 빼오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그치지 말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무작정 가지마 라고 외치면 알지도 못하면서 박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처럼 긴 시간을 돌아오시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잘은 몰라도 그곳 탈퇴 간증 이런 데 가서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거나 사람을 소개하는 등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냥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 그곳 얘기가 안 들리는 해외 어딘가로 가서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분명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모 프로그램에 방영된 현대판 부부의 세계, 상간남과 바람난 와이프의 충격적인 이야기라 하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방영된 프로그램 현대판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편집되어 나왔기에 극히 일부의 얘기일 뿐입니다. 가해자인 그들의 끝없는 악랄함으로
이혼 후에도 저와 제 가족들은 끙끙 앓고 고통받고 있으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이 억울함과 분통함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게시판까지 와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14년도 초쯤부터 같은 직장을 통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사귄 지 100일쯤 되었을까. 와이프는 타지에서 올라와 생활하기에 늘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했고 같이 살던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하루만 자고 가기로 했던 저희 집에 부모님, 여동생 같이 사는 집입니다. 잔 뒤로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살면 안 되냐며 허락받아달라는 말까지 하기에 결국 부모님께 슬쩍 여쭤보았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또한 불편해했지만 타지에서 혼자 와 있는 와이프를 안쓰럽게 여겨 같이 사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약 1년 반가량을 같이 살았고 제 여동생과도 친언니 동생처럼 같이 지낼 만큼 여자친구일 때부터 와이프는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도에 결혼까지 골인하였고 그 후 아파트 매매하여 독립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가족여행도 다니고 매해 결혼 기념일마다 해외여행을 다닐 만큼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년도 5월쯤부터 잦은 거짓말과 함께 어떤 남자와 만나고 연락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와이프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난침병 걸렸다가 회복하고 있어서 몇 번 만난 거야 라며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도 전 느낌이 좋지 않아 상간남의 인스타를 한 번씩 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6월 초쯤 자고 있던 아내의 카톡 알람이 떴는데 그때 그 상간남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카톡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 못할 낯뜨거운 대화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관계 체위 내용, 내가 큰맘 먹고 손 먼저 잡은 거다 고백하는 내용 등등 자신의 수영복 사진도 보내며 전날 제가 찍어준 사진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지 말라는 와이프의 말에 상간남이 하는 말이 일부러 보라고 올리는 거야 캐캐캐캐 라는 내용 등 공지사항엔 그 상간남 집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와이프를 깨워 소리를 쳤는데 와이프는 놀라지도 않으며 사실 내가 걸리길 바랬다며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지나가는 바람이니 자길 믿고 기다려 달랍니다. 그러면서 상간남 인스타 차단, 연락처 차단 모두 했다며 이제 이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며 잠시였다고 합니다. 저는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 폰을 빼앗았다가 믿겠다며 정신 차려라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 이후 와이프는 평상시처럼 살갑게 대하며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고 잦은 외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대학 동기 언니 집, 공방 선생님 집, 수강생 집, 제품 주문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6월 한 달 중 열흘 이상을 외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간남 인스타를 틈틈이 보았고 매번 와이프가 외박하거나 외출한 날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와이프가 찍은 듯한 구도, 맞은편 와이프 옷이 보이는 옷 등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어 쉽사리 바람이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월 초쯤 집에 들어오더니 작년 와이프 공방 차릴 때 받은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며 이야기하는 와이프. 그러면서 요즘 자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요즘 힘들었다며 정신 차리겠다며 오빠에게 집중하겠다고 고맙다 하는 와이프. 그래서 저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혼자 걱정을 한 걸까? 그래서 잠시 허튼 생각을 한 걸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알아봐 주었고 대출 받기 2-3일 전에는 집에서 꼬박 자더군요. 이젠 정신 차리겠지 싶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를 만나 대출한 그날도 핑계를 대며 외박을 했습니다. 4,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해 주자마자 또 잦은 외박이 시작됩니다. 완전 씨발년이네. 현재 이혼 후에 매월 50만 원 돈 하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제 앞으로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까지 날라온 상태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혼자 바람 쐬러 왔어. 주말엔 들어갈게. 스트레스 받아서 땀 빼러 찜질방 왔다. 몸이 안 좋아 수면제 처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잠들었어 등 갖은 거짓말을 하며 외박을 합니다. 저와 살면서 단 한 번도 혼자 외박한 적이 없고 혼자 어딜 가던 성격도 전혀 아니어서 늘 저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주말에만 잠시 집에 와서 제 비위를 맞춰주는 듯 같이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외박 반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여동생이랑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갑상선 관련하여 몸이 아파서 요즘 오빠랑 병원 다녔다며 오빠만 알고 있으니 비밀로 하라는 말 등등을 했더군요. 가족들 알면 걱정한다고 비밀로 하라면서. 제 눈치를 살피며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요즘 자기가 바빴다며 셋이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해 셋이 놀러 다녀오기도 했고, 초복날도 조카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삼계탕도 먹고 집으로 오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도 결국 외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번엔 차가 필요하답니다. 차를 사야겠답니다. 저는 그동안에 불편해도 차를 안 타고 출근 때는 와이프가 출근길에 내려주거나 동료 차를 타고 다녔고, 공방을 운영하는 와이프가 차를 끌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 차가 필요하다니요. 외출하고 들어오면 블랙박스 선이 늘 뽑혀 있어서 왜 뽑냐 하면은 자꾸 오류가 난다면서 그래서 뽑고 다닌다고 했었습니다.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며 화내는 와이프. 결국 저는 어느 지역의 한 중고차 매장에 같이 갔고, 오빠 난 K5가 좋은 것 같아, 그거 살래? 라고 합니다. 차에 관심 1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 차가 K5였습니다. 다시 친구가 하는 중고차 매장에 갔고, 친구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 다음에 다시 오자 라고 했지만 와이프는 지금 당장 사야겠다며 SM7 중고차를 사게 됩니다. 대출받은 금액에서 산 차입니다. 그동안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죠. 몇 개월을 혼자 소갈이하느라 생전 빠진 적도 없던 살이 15kg 가까이 빠지게 되었을 만큼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7월 말에는 병원에 입원 시술을 한다며 오지는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같이 가겠다 물어도 처음 바람 피는 것을 걸렸을 때 제가 버럭하고 화내는 모습에 자기가 너무 놀랐답니다. 갑자기 제가 무섭답니다. 참, 그래도 설마 하며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동생한테 카톡이 와서는 언니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한다던데 혼자 갔다던데 넌 같이 안 가고 뭐 했냐며 미쳤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가족 단톡에서도 조용하고 너무 달라진 와이프였기에 저희 어머니, 동생 또한 저희 둘 관계에 무슨 일이 있나? 싸웠나? 하고 있었고,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와이프는 여동생한테도 갑상선 저하증 등을 핑계로 아파서 요즘 병원에 다닌다,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들에겐 비밀이다 등 밑밥을 깔아두었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를 입원해 있다며 외박을 하는 와이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연락은 틈틈이 하더군요. 저는 휴가 기간이라 와이프가 말했던 병원 두 곳 갔는데 안 보여서 집 근처에 입원했는데 거짓말 한 거구나 하고 혼자 소갈이하며 집에서 기다렸고, 8월 6일날 외출을 끊고 잠깐 수강생 수업하러 나왔다는 와이프. 공방으로 찾아가니 와이프 자동차가 있었고, 보조키를 들고 가 블랙박스를 통해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나 알아야겠다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상간남과 통화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며 그 남자 집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마 다 보지 못한 채 SD카드를 빼서 연락을 하니 바로 나오는 와이프. 무릎을 꿇고 빌더니 제가 너네 둘 다 소송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SD카드를 빼앗으려 아주 발악을 하며 제 바지까지 찢어가면서 빼앗으려 안간힘을 쓰는 와이프. 실랑이를 벌이다 삼자 대면을 하자 그러니까 알겠다며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찰 8명 정도가 와서 와이프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와이프 차의 블랙박스이니 SD카드는 돌려주랍니다. 결국 돌려주었고, 살아생전 가본 적도 없는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 날쯤 되면 취하하겠지 싶은 마음에 쌍방 고소도 안 한다고 하였는데 취하를 안 하겠답니다. 와이프는 오히려 협의 이혼해주면 취하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처가의 현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동안 와이프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장모도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딸년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잘 살펴라 등 이야기를 했었기에 알립니다. 장모는 아직 자네 댁에는 말 안 했지, 기다려라 하더니 와이프가 장모님에게도 오히려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 년놈 대가리 꼭 다 빻아줘 라며 본인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그 후에 더 이상 이 새끼 갱생시키긴 틀렸다고 판단을 했고,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가족에게도 알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혼 상간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쯤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온갖 착한 척을 하면서 다 정리하고 떠날 테니 미안하다며 잘 지내랍니다. 자기를 그동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쁜 년, 쓰레기 년 한 명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 주랍니다. 저는 그렇게 당하고도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와이프의 말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 협의 이혼을 해줘야겠다 싶은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또한 협의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 마음 약해지게 하기 위함이었더군요. 나중에 변호 사실을 통해 알아보니 혼인 파탄 유책 배우자는 본인이면서 저보다 하루 이틀 빨리 이혼 소송을 걸어 놓았던 상태더군요. 의처증, 폭행, 어린 나이 시집살이, 바람, 대화 단절, 잠자리 문제 등 온갖 거짓으로 이유를 다 붙여서 걸어 놨더군요. 그에 반박하는 증거를 내놓으니 청구 내용이 변경되더군요. 게다가 상간남은 같은 변호사 로펌을 통해 선임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고 두 사람의 주변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며 더 이상의 만행을 멈춰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의 방관 및 잘못된 길을 눈감아주는 모습, 해당 내용으로 상간남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동안 인스타그램 비밀 계정까지 만들어 불륜짓을 하고 있었음에도 둘은 불륜 사이가 아니고 와이프 일적인 것 때문에 땡땡땡에 자주 가야 하는데 남편이 같이 가주지 않아 친구 사이인 상간남과 여차저차 같이 가게 된 것이다 등 거짓된 말로 반박. 저는 와이프 바쁠 때마다 공방에서 청소도 해주고 공방도 꾸며주고 도와주며 어디든 늘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최근에야 제가 의처증으로 힘들게 하여 서로 의지하게 됐다며 알아가는 사이라는 둥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남의 인스타를 통해 둘이 함께 간 것 같은 식당에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댓글 소환해서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와이프 비밀 계정과 상간남이 당첨되어 갑니다. 누가 봐도 비밀 계정 말투가 와이프 말투랑 똑같았고 감사하게도 식당 관계자분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여 CCTV를 확보하여 소송 전부터 불륜 관계라는 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도리어 와이프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식당 관계자분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 8, 9월에 경찰서만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살아생전 가본 적도 없는 곳을요. 저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도와준 식당 관계자분까지 고소를 당하니 더더욱 힘겨웠습니다. 게다가 와이프는 불륜 중 제 명의 아파트 담보로 받은 4,300만원 대출 또한 자기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혼자 알아보고 혼자 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대출 상담사분과 전화를 하며 자기는 대출 받는 당일 금리와 금액을 알았다를 주장하며 통화한 녹취 내용까지 증거로 제출했더군요. 하지만 저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엔 제가 알아보고 금리와 금액을 와이프에게 직접 다 말해주고 대화한 내용이 있기에 와이프의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상간남의 형의 블로그를 찾아냈고 그 블로그에선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원했다던 7월에 입원했다고 했을 때는 바로 상간남의 가족 조카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온 거더군요. 유부녀가 어찌 상간남 가족들과 한 가족처럼 가족여행까지 가다니요. 병원에 가는 척해야 캐리어 짐을 싸서 나갈 수 있고 이틀 3일씩 나갈 수 있기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와 여동생에게 아픈 척을 하면서 추석에도 그 가족들과 보내고 저희 할머니 생신 때 와이프가 맞췄던 케이크 집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상간남 어머니 케이크도 맞추는 둥 아주 그곳에서 처음 저와 연애할 때처럼 며느리 가족 행세는 다 하고 있었더군요.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걸리고 이틀 후에 차 번호판을 바꾼 후 차를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원룸까지 바로 구했음에도 저에겐 대출도 다 쓰고 거주지도 없다며 저를 농락했었습니다. 연락 주고받을 시에 불쌍한 척을 하면서 그리고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했더니 상간남이 올린 음식 사진들, 식당 사진들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와이프의 카드 통장 결제 내역 결혼생활 5여년 동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지냈고 행복했던 부부 사이가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직도 얼떨떨하고 꿈 같고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또한 와이프가 바람핀다는 걸 말했을 때 아니 말하기 전부터 장모와 처제는 와이프 하는 행동을 보고 먼저 의심하던 조심하라던 사람들이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다 돌아서서 본인 딸 언니 편에 서서 절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갑니다.
둘을 때리치기겠다던 장모는 딸 편에 서서 탄원서까지 제출하더군요. 불쌍한 지 딸이 무슨 죄냐면서. 처제는 그 길로 바로 팔로우든 뭐든 다 끊고 저를 차단하더라고요. 적어도 본인 딸이, 본인 언니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땐 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어찌 그 편에 서서 두둔하고 있는지요. 정말 몇 달을 농락당하면서 참아왔는데 이혼 소송에서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상간남은 대놓고 저와 제 가족들에게 SNS에 모욕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정신병원 진단서를 떼서 스토리에 정신병자 잼이라며 증거로 제출을 위해 위에 말했듯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죠. 어떤 날은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듯이 하는 내용의 글도 남기며 비웃었습니다. 상간남의 말투로 추정되는 와이프의 카톡으로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둥, 찾아오라는 둥 내용을 보내기도 하며 이혼 소송 중에도 저와 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를 욕하는 모습에 참지 못해 근처 외출을 했다가 상간남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조정 이혼 날 와이프와 상간남은 제 눈앞에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농락을 하더니 갑자기 협의 이혼을 원하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판사와 조정위원분들은 절 몇 시간 설득을 하며 소송 가봐야 우리 가족들만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 빨리 끝내야 좋지 않겠냐. 계속해서 저를 설득합니다. 가족 이야기에 몇 개월을 마음고생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생각납니다. 그래, 이 연결고리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야 우리 가족 모두 이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제 명의의 담보로 대출한 4,300만원과 위자료 1,000을 기한내주는 그 동안에 와이프와 상간남이 저와 어머니, 식당 관계자 등에게 건 모든 고소들을 취하하는 조건이 붙어 결국 저는 사인을 해주고 맙니다. 그 협의 조건에는 이혼 후에 그 어떠한 고소, 고발, 징계, 진정 또한 할 수 없음 조건도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초등학교 행정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 후에 역시나 SNS를 통한 조롱은 여지없이 하더군요. 또한 와이프 카드 내역서에 있던 산부인과 진료비 기록 등을 보고 설마 했는데 저와 혼인 관계 중 이미 상간남 아이를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뻔뻔하게 갖은 고소를 다하고 조롱을 하더니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끝내려던 거였죠. 와이프는 비공개 아이디로 이미 저와 소송 중에도 상간남과 상간남 지인들과 본인 가족들, 자신이 거짓으로 꼬신 지인 몇몇에게는 공개를 하며 희희낙낙거리고 있었고, 최근에서 와이프의 또 다른 SNS 아이디를 알게 되었고 참 가관이었습니다. 주기로 했던 4,3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은 돈이 없다며 기한 내에 주지도 않고 위자료 달랑 200 주더니 배짜라식의 그녀가 출산 준비로 남들 하는 짓은 다 하며 상간남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올려놓으며 육아맘들과 소통하며 지내더군요. 또한 얼마 전에 5월에 아이 출산 상태, 참 그동안에도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마치 그들 주변 사람들에겐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겠죠. 죄는 그들이 지었는데 떳떳하게 아무렇지 않게 피해보는 것 없이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너무 분통했습니다. 그래서 모 프로그램 현대판 부부의 세계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분명 작년 5월부터 협의 이혼까지 했는데도 저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멀쩡히 떳떳이 약을 올리며 조롱하며 사는데 저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피해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도대체 돈 없다며 위자료 대출금 또한 주지 않고 있는 와이프, 심지어는 본인이 필요해서 한 4,300만원의 대출이자 매월 49만 8천원 가량이 됩니다. 내고 있지 않아 저에게 기한이익 상일 예정 통지서까지 날라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를 제공한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을 다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거지도 신축 빌라로 이사까지 가놓고는 주소는 옮기지 않은 건지 그대로 원룸에 살고 있다며 적어냈더군요. 어찌 한 사람을 이리도 병신을 만드는지 이리도 악질이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협의 이혼 사인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연결고리가 다 끊어질 거라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고통은 더 배가 되고 있고 억울하고 분통함에 어머니까지 1년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륜 저지른 딸,
그렇게 욕하던 장모도 협의이혼 끝나니 상간남이랑 인사드리러 갔는지 밥도 차려주고 장모님 집에 간 사진들을 올려대는 상간남. 저와 무척 죽이 잘 맞던 처제 또한 상간남 인스타에 옹호하는 댓글 등을 남기며 희낙낙거립니다. 참, 더러운 집안이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간남 집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부녀를 만나고 있음을 아내하는 물음에 이미 알고 있더군요.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이지 않았냐 하더군요. 이런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며 갖은 고소를 꾸며낸 악질임에도 버드치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불륜을 저지른 자임에도 소송 중에도 문화센터 임산부 태교 수업, 고등학교 학부모 수업, 공방 태교 클래스 등을 해왔습니다. 씨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러운 짓을 저지른 자들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임산부 태교 클래스라뇨. 그들의 악랄함을 이 세상에 알려야만 제가 조금의 억울함도 풀릴 것 같아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니 불륜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륜 남녀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주변인들 또한 한 통속이 되어버립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드라마는 속 시원하게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증거 수집만 하다가도 온갖 고소를 당하고 있고 가해자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불륜 저질러도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없어도 배째라 하면 그만이네요. 간통죄 부활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불륜자에 대한 강력한 법이 생겨나 그들이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본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떳떳지 못한 짓인지 느끼고 반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믿기지 않은 일들이 있어 두서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